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첫 시작하는 부동산 뉴스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집이 주인을 알아본다. 삼성물산 레미안 IoT 홈랩 공개라는 기사입니다. 삼성물산 레미안 쪽에서 문정동 레미안 갤러리에다가 뭐 이것저것 신기술, 이제 새로 짓는 집의 내부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굉장히 지능적인 좀 집이 사용자들의 니즈를 알아서 척척 좀 진화된 이런 스마트홈 개념을 좀 도입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그런 기사를 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이런 서비스들 IoT라고 하잖아요. 이 IoT 뜻이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래서 발음 죄송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컴퓨터라든가 이제 조금 진화해서 모바일이라고 해요. 스마트폰과 같은 이제 모바일 인터넷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사물들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게 되는 뭐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아니면 뭐 전등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런 사물들의 인터넷이 접목이 되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더 살기 편한 그 사물들 간에서 데이터들이 오가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만들게 해준다. 이제 그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홈랩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봐요. 이런 서비스들은 굉장히 과거에 뭐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핸드폰, 휴대폰으로 뭐 가스레인지 불 끈다든가 집안에 전기 차단한다든가 뭐 이런 데서 출발했지만 훨씬 더 사용자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면은 뭐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방이면 방, 거실이면 거실, 주방이면 주방, 뭐 운동하는 방 또는 공부방이면 공부방, 뭐 현관이면 현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집 안도 각 집 안에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능들을 구현해서 일종의 시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레미안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 것 같고요. 다른 건설 회사들도 지금 했거나 또는 뭐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겠죠. 똑똑해지는 집들을 앞으로 계속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은 연내 상용화해서 내년도부터 분양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레미안 IoT 홈랩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레미안 갤러리 1층에 마련되어 있고 보고 싶으면 레미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랑 한 뭐 13개 기업이랑 협의해서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서 앞으로 미래의 아파트는 이렇겠구나 보시면 상상해 보시거나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서 레미안 홈랩 IoT 관련된 IoT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다고 하면 이번엔 좀 다른 방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프롭테크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정보기술이 접목된 프롭테크가 부동산 시장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프롭은 부동산 프로퍼티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다. 이제 직방에서 뭐 프롭테크 전시회 뭐 영국이었나 뭐 어디 하는데 간다라는 어떤 보도 자료 내면서 프롭테크라는 말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관련된 좀 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냈나 봐요.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이 프롭테크라고 하는 게 부동산하고 기술하고 합성해서 부동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 프롭테크 기업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사진에서 보면 여기 VR 있죠? VR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업시설들이라든가 부동산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가상 현실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등등 이러한 이 프롭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국가별 프롭테크 투자 비중 건수 기준을 놓고 볼 때 뭐 CB인사이트라는 데에서 내온 자료를 갖고 냈나 본데, 미국이 일단 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뭐 영국, 인도, 중국, 캐나다 등등, 그 다음 뭐 이제 우리나라는 기타 19% 안에 포함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프롭테크 기업이 있긴 한데, 뭐 가능성도 있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중심으로만 좀 한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고,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얼마 많지 않다. 시장 규모 탓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들 얘기 나오고, 이런 IT 기업들 관련해서 점차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유튜브 서비스도 그렇지만, 내수 기업들이 이렇게 IT 관련된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안착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물론 뭐 카카오톡처럼 또는 라인처럼 좀 특정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거나 이 틈새를 잘 자리매김해서 우리나라 내수를 먹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들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역시나 보면 중국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이런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투자 자금도 유치되게 하기 쉽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치하기 좋고, 규모가 있는 데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성공된 모델들 나오면, 뭐 우버가 국내에 들어오고, 뭐 해외에 있는 서비스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형태로 해서 결국 뭐 합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부 국내의 내수 시장을 먹고 있는 기업들이 뭐 윈윈하는 형태로 가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일단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요. 자, 정부 지원은 적은데 전대, 건축법 등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가 이런 프롭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돼서는 규제가 되게 많죠. 법률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민간의 자원을 투자해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갖다 들이댈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장하기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주택임대관리, 중개, 감정평가 등의 겸업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야지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프롭테크도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움직이든 이런 큰 변화들, 옛날에 뭐 동영상 서비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트래픽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뭐 인터넷 종량제가 언제든 실행될지 모른다, 이런 걸 걱정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뭐 이렇게 해외의 서비스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다 뭐 어떻게 보면 해외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서비스들이 익숙해지고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남는 서비스들도 결국은 출신을 보면 해외 출신의 서비스들이 중심으로 남게 되고, 부동산 관련된 테크놀로지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뭐 편해지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저도 되게 궁금하고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창동 산계 산업단지 설계 공모에 전환넷 플랫폼이라는 작품이 선정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림이 보이실 테지만, 이제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림이 안 보이실 텐데요. 창동 산계 상업 및 문화산업단지.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방향인데,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틀에서 말 그대로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이 담겨 있는 용어죠.
그래서 도시재생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이용 저개발 지역들, 아직까지는 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지역들을 지역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와서 득실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재원을 들여가지고 지역 중심지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방식도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이 창동 상계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지금 설계 경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국제 지명 설계 공모 당선작이 나왔고, 전환의 플랫폼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나왔나 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요즘 이런 트렌드가 박스 블럭블럭 이렇게 들쭉날쭉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짓는 설계가 트렌드인가 봐요. 자, 아무튼 이 공간에 지하 8층, 지상 17층 건물하고, 그 다음에 지하 8층에 지상 45층, 45층이면 엄청 높은 건물이죠. 이렇게 두 개의 동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돼서 뭐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업 창작 레지던스 공간 700실, 창업 엑셀러레이팅 공간, 문화 관련 오피스 300개, 주차장 1440명, 그다음 문화 집객시설, 서점, 문화 공연시설, 상업시설 등이 이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45층 타워동에는 사회초년생 1인 청년 창업자,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레지던스 공간이 만들어지고,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름 바뀐 옛날 균형발전 촉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이 지역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초 재건축 이주 스타트, 하반기만 8,000가구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뭐 전세 가격 관련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입주 물량 많을 거란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항상 이주도 생각보다 적지 않다, 잡히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이주도 적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메이저한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는 7월, 10월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뭐 개포 1단지 정도 이주하고 있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 중에는 크게 얘기가 되는 데가 없는데, 사실 이 재건축 사업 중에서 이 재건축 사업이 이주들이 이렇게 오래 많이 잡힌 이유는 작년 연말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접수해야 되는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업 방식도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며 시공사 선정들 하고 연내에,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가지고 접수하는 것까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이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도 있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서초구예요. 서초구에 보면 방배동 일대가 이 대부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었고, 이 2006년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서 추진해왔던 지역들이 지금 2018년에 와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접수한 단지들이 사실 여기도 되게 많거든요. 이 물량들의 이주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배 6구역, 방배 5구역, 그 다음 방배 13구역도 할 거고, 방배 경남 아파트도 있고, 서초구에서도 이제 반포에 있는 반포 1, 2, 4지구, 1시 4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 이제 방배동 쪽에 재건축 이주 물량들도 되게 많은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니까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면, 이게 아파트 한 집에 한 세대가 이주하는 거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들, 주택가들이 있던 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면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여러 가구들이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여건이 좀 열악한 지역들이긴 하지만, 일단 물량들이 적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한 110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이주를 해야 되는, 이주 대상이 되는, 주택이 멸실되니까 이주 대상이 되는
세입자를 포함한 이주 수요 자체는 훨씬 개수가 많다는 거죠. 이게 뭐 인근의 아파트 단지의 임대 가격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 임대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주거 여건 자체가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주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수요 하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긴 끼치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작년에 둔촌주공 아파트, 여기도 이제 중소형 평형들이 적은 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둔촌주공 이주할 때 인근 지역들 강동구의 전세 가격이 불안하게 작용을 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역할을 되게끔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에서 보면 지금 뭐 전세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해서 사당이라든가 흑석의 전세금이 되레 꺾였다 그랬는데, 사당은 요 방배 5구역 길 건너편 쪽이 사당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거의 한 블록 더 들어오면 흑석동인데, 흑석은 전체가 대부분 다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예, 여기는 전세금이 꺾였다는 얘기는 이제 곧 이주할 거고 멸실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오래 못 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이 노후주택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좀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일단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겁니다. 서초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주변에 임대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기사 댓글 보면 실제 이제 방배 5구역에 임차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내용이 있어요. 보면 방배 5구역 세입자인데 전세 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말은 아주 잘못된 정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집 알아보려고 주변에 다니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장난 아니게 많이 오르고 월세가 판을 치고 집 없는 서름 때문에 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임대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신축 빌라라든가 새 집들이 이제 기존에 이런 단독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주택들에 살던 분들이 이주할 만한 집들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에 불안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도 발생하고 대규모 입주 물량들도 있는데, 주택 형태에 따라서 오히려 단순히 그게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수요층들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급 물량들은 또 마찬가지로 주변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이주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잡고 한 1년 정도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시는 단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집 구하려고 움직이는 시점부터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는 좀 계속 좀 너무 막연하게 입주 물량 많다고 하니까 떨어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환기해 드릴 수 있는 기사라서 읽어봤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시공사 수주전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문정동 136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 여기도 시공사 정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대엔지니어링 대리미 컨소시엄이 수주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1265가구 현대 대리미 먹었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의 흑석뉴타운 흑석 9구역 시공사 수주전도 있었는데, 여기는 롯데건설이 GS건설을 꺾고 먹었어요. 그래서 GS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과천 4단지도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GS건설이 현대산업개발을 누르고 시공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S가 하나, 그 다음에 롯데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대림이 하나,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요. 보면 결국 이런 서울시 도심 내에 있는 주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사 수주전은 결국 대기업들 몫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막판에 결승전 가서 붙는 회사들이 그렇게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회사마다 이렇게
진짜 여기는 안 나갈 테니까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들끼리 말 그대로 좀 담합을 하는 건지 서로 이렇게 우리는 여기 할 테니 여긴 니네 오지 마, 우리는 여기 붙어볼 테니 니네는 여기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좀 나눠먹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좀 이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어디 하나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흑석 9구역에서 GS가 물 먹었지만 반대로 이제 과천 4단지 가서는 또 먹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또 대림이랑 현대 같은 경우는 흑석 9구역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예, 왜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이유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참 건설회사들끼리 모종에 뭐가 있는 건가,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시공사들 정해지고 나서 이들 구역들은 이제 다음 단계 뭐 분양 신청하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단계로 다들 나아갈 텐데요. 좋은 결과들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임대주택 임대료 연 2.5% 이상 못 올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이제 뭐 얘기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상식 또는 뭐 정부에서 되게 압박한 부분도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세금 깎아줄 테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라고 한 이유는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있었죠. 그리고 뭐 국토부 장관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 나오는 건 되게 눈길이 가는 게,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 2.5% 이상 못 올린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연 2.5%지만 사실은 이제 최대 연 5%인 민간 임대주택의 인상률을 2년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년에 2.5% 수준 이하로 묶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하라고 독려해놓고 나중에 가서 니네 임대료 못 올리는 거를 더 세게 강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바꾸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자, 국토위 의원들이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뭐 이런 식으로 의결했다고 하고, 아마 이 내용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분들이 황당해지는 거죠. 황당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상의해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편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내용은 뭐냐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 가격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을 법에서 굉장히 강제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목적으로 일단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렸을 때 지자체에 신고만 하게 되면 되는데, 이제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의 적절성을 판단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폭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간섭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내용도 법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정안은 이 밖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후에라도 임대료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되게 내시이지만 임대료 이제까지 너무 많이 걷었어요. 임대료 많이 걷어가셨는데 돌려내세요라고 하더라도 반환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이 모든 임대사업자를 다 규율할 것이냐, 이게 이제 되게 걱정인데, 일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후에 대통령
명령 등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대형 건설사로만 제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인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이 대기업들이 임대사업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만 적용하지 개인들한테는 적용 안 할 거다. 이걸 이제 대통령령으로 내려가지고 이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구분할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걱정스럽기는 하죠. 일단 단기적으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긴 한데, 이제 만약에 결국 이렇게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의 문제는 결국 법의 취지에서 볼 때 나중에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율을 강제하는 부분이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규제는 많고 먹을 건 없고 하면 민간 임대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죠.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다른 데들도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뭐 임대주택 공급 안 하려고 하겠죠.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변화해 나갈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은 개정될지 또 변화될지 나중에 실제 이제 법 개정되면 법안 나오는 거 보고서 또 다시 한번 코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